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11월 마지막 주 주식시장은 3대 지수가 모두 나란히 1.5% 정도씩 하락하면서 사이좋게 약세로 시작했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시위 확산 때문이죠. 상하이, 칭타오, 시안 등 중국의 주요 각 지역에서 수천 명 규모의 시위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나 이 시위가 중국 공산당에 대한 불만 제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승했습니다. 또한 단기적으로 시위 규모가 커지게 되면 생산과 물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실질적인 리스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인해 주가가 하락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시위가 궁극적으로 주식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조금 경험이 있는 투자자라면 이런 뉴스들은 대부분 단발적인 노이즈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중요한 이슈들에 비해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문제거리는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중국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는 기업이 있죠. 바로 미국 1위 기업 애플인데요. 애플은 중국 정저우에 있는 폭스콘 공장에 직원 약 10%가 퇴사를 하면서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애플의 배송 기간을 정확하게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유명한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현재 신형 아이폰 프로의 배송 대기 시간이 정저우에서 코로나 봉쇄가 발생하기 이전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요는 큰 차이가 없을 테니 그만큼 생산 능력이 떨어졌다는 뜻이 되겠죠. 웨드부시의 데나이브스에 따르면 이 문제로 애플의 아이폰 출하가 4분기에 원래 예상보다 최저 5%에서 많으면 10%까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폰은 애플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죠. 그런데 이런 주력 상품의 판매가 10%나 줄어들게 되면 전체 실적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애플 주가가 최근 단 이틀 동안 5% 가까이 떨어진 이면에는 이러한 사정이 중대한 이유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제로 코비드 정책과 시위 관련 불확실성은 향후 중국의 생산시설이 있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단기적인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태가 커지면 중국이 전국적으로 봉쇄를 확대하면서 상하이에 공장이 있는 테슬라와 같은 회사도 타격을 입을 수 있죠. 또한 중국 내 매출 규모가 큰 기업들도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의존도가 높은데 미국의 대표 반도체 기업 인텔과 엔비디아의 경우 둘 다 매출의 4분의 1 정도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관련 불확실성은 당분간 단기적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전개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동시에 존재하는데요. 바로 이번 시위로 인해 중국이 원래 시행하려고 했던 제로 코로나 완화 정책을 앞당겨 시행하는 경우입니다. 민심을 진정시키기 위해 향후 코로나 봉쇄를 완화할 것을 약속하게 된다면 오히려 중국 관련 불확실성이 줄어들게 되죠. 물론 국제정세 관련 전문가들은 이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반대로 중국과 관련 있는 기업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봐야겠죠. 어느 쪽이 되었건 사실 향후 몇 달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기적 노이즈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시적이고 외부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기업의 근본적인 펀더멘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야겠고, 따라서 장기 투자자분들이라면 너무 크게 걱정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보다 현재 훨씬 중요한 문제는 역시나 물가와 금리입니다. 오늘도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최근 시장에 여러 번의 충격을 안겨줬던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또 발언을 했죠. 지금 시장이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상 가능성을 너무 낮게 보고 있다며 역시나 매파적인 발언을 했는데, 하지만 지난번에도 최대 7%의 금리를 얘기했던 블러드 총재였던지라 이번에는 시장에서 그렇게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했던 발언은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이었습니다. 그의 발언을 정리해보자면 2023년까지 금리를 올린 뒤 당분간 그 금리를 유지하다가 2024년부터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시장이 현재 예상하고 있는 금리 정책과 가장 비슷한 시나리오죠. 그리고 연준 의원의 입에서 처음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나왔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그동안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해서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처음으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된 이후의 이야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금리 인하 시기와 관련된 전망까지 나왔다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것은 그만큼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신호는
굳이 연준 의원들의 입을 빌리지 않더라도 시장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지지난주 소비자 물가 발표 이후 급락했다가 고용시장 강세 소식에 일시적으로 상승했으나 얼마 오르지 못하고 다시 하락. 이후 중국 시위 확산에 다시 상승했으나 그보다 더 조금 오르고 다시 하락해서 현재 지지선인 106까지 다시 떨어졌습니다. 매번 상승폭이 줄어들며 지지선으로 수렴하는 모습은 명백하게 강도가 약해진 모습이고요. 최근 수개월간의 차트를 보면 확연하게 고점을 찍고 우하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목금리인 10년물 채권금리 역시 달러와 거의 완벽하게 유사한 차트 모양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금리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으며 시장이 이미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시점을 보고 있다는 더할 나위 없는 증거죠.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상당 기준 4%입니다. 아직은 1% 정도 더 오를 여지는 있지만 거기가 종료 지점이 되겠죠. 따라서 시장은 몇 달 후에 있을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그 이후의 시점을 이미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번 주에 발표되는 여러 주요 경제 지표들을 보면서 그 가능성의 합당 여부를 타진해 볼 것입니다. 일단 당장 수요일에 파월 의장이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연설을 합니다. 다른 연준 의원들의 발언보다 파급력이 훨씬 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서 향후 금리 정책에 대한 힌트가 나올 것인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 사실 파월은 이미 시장이 다 아는 얘기 외에 새로운 주장을 거의 하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별 얘기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연준이 물가를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하는 PCE 지수가 발표됩니다. 현재 시장의 예측은 지난 8월과 9월에 이어 10월에도 똑같이 전년 대비 6.2%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지난달과 같은 수치가 나온다면 시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준이 12월부터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려면 명분이 필요하죠. 따라서 명목상의 물가 수치가 낮아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만한 핑계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아마도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되는 PCE가 12월 FOMC 전까지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드디어 2022년 마지막 FOMC가 열리죠. 12월 13일과 14일에 열리는데요. 이 FOMC에서 처음으로 자이언트 스텝이 아닌 빅스텝 0.5%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인가가 핵심이 될 것 같고 또 2023년에 금리 전망에 대한 힌트가 나올 것인가가 핵심이 될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여러 경제 지표들을 통해 12월 FOMC의 전망도 어느 정도는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여러 개 발표가 되는데 그때그때 중요한 내용들은 모아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